2012년 11월 15일 오전 6시 충청남도 태안군 경찰서에 태복리의 한 사설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특별히 심각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희생자는 벽돌 공장 주인이자 38살인 박성철로 확인되었다. 희생자의 아내인 34살 김지연을 신고에 따르면 남편 박성철이 벽돌 압출기를 가동하던 중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기계 안으로 떨어졌고 기계의 스크류에 상반신이 갈려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태안군 경찰서의 수사팀과 과학수사팀을 포함한 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현장은 임시 양철 지붕으로 덮인 수제 벽돌 공장으로 바닥은 축축하고 미끄러웠다. 공장 중앙에 위치한 낡고 거대한 산업용 기계인 벽돌 압출기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기계의 점토 투입구 부분에는 피와 갈린 뼈 조각, 조직 파편들이 잔뜩 묻어 있었다. 박성철의 시신은 기계의 투입구에 단단히 끼어 있었고 복부부터 위쪽은 완전히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매우 끔찍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희생자의 아내 김지연과 인부인 25세 강민우가 파출소 직원들의 안정을 받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극심한 공포 상태에 빠져 있었다. 김지연은 흐느끼며 몸부림치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사건을 설명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이른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먼저 공장에 나와 일을 시작했고 약 1시간 뒤 자신이 따라 나왔을 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했다고 한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근처 소송로 구역에 있던 인부 강민우를 불렀고 두 사람은 함께 경찰에 신고하러 달려갔다. 강민우의 진술 역시 김지연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했다. 사건은 처음에는 비극적인 산업재해로 보였다. 벽돌 제조일은 원래부터 힘들고 위험이 많은 직업이었다. 안전덮개 시스템이 없는 낡은 벽돌 압출기가 축축하고 미끄러운 환경에서 작동되고 있었으니 작업자가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기계에 빠지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이웃 주민들 역시 박성철이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기계가 막히면 투입구 위로 올라가 삽이나 발로 점토를 밀어넣는 습관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몇몇은 그가 기계에 빨려 들어갈 뻔한 것을 목격했지만 운 좋게 피했다고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온 경험 많은 법의학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시신 검안을 시작하면서 초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이상한 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째, 시신의 상태였다. 신고 시간은 오전 6시였지만 감식관들이 확인했을 때 시신은 이미 여러 부위, 특히 작은 관절들에서 사후 경직이 나타나고 있었다. 희생자의 체온 또한 매우 낮아 차갑게 식어 있었다. 경원에 비추어 감식관들은 희생자의 사망 시간이 아내의 진술처럼 새벽녘이 아니라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전, 즉 전날 밤 자정 무렵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현장의 혈흔이었다. 투입구 벽과 압출기 주변 바닥에 흩뿌려진 피는 이미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고 여러 곳에서 응고되고 마른 흔적이 보였다. 만약 사고가 방금 일어났다면 피는 붉고 액체 상태인 신선한 혈액이어야 했다. 혈액의 색 변화는 그것이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희생자의 사망 시간이 전날 밤이라는 판단을 다시 한번 뒷받침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이상한 점. 압출기 투입구 벽면, 원래라면 미끄러운 점토로 뒤덮여 있어야 할 그 부분을 자세히 관찰했을 때 수사관들은 긁히거나 매달리거나 미끄러진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특히 기계에 빨려 들어갈 때 보이는 필사적인 저항의 흔적, 즉 두 손으로 투입구 벽을 긁으며 빠져나오려 애쓴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극히 비논리적이었다. 이것은 희생자가 기계에 들어갈 당시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무서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세 가지 큰 의문점은 즉시 산업재해 사고를 교묘하게 조작된 계획 살인 사건으로 바꾸어 놓았다.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비극적인 산업재해는 공식적으로 살인빅 사체 유기 사건이 되었고 유일한 두 목격자이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김지현과 강민호는 이제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부인할 수 없는 이상한 징후들로 인해 충남지방경찰청에 즉시 전담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강력계장인 황국철 경정이 직접 지휘를 맡았다. 이것이 정교화조 조작된 살인, 사체 유기 및 현장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한 수사팀은 벽돌 공장 전체를 엄격히 봉쇄하고 추가 감식과 증거 수집을 계속했다. 모든 생산 활동은 중단되었고 오직 긴장된 수사의 분위기와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벽돌 압출기에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남았다. 주요 용의자인 김지현과 강민우는 즉시 별도의 방으로 분리되어 조사를 받았다. 태안군 경찰서의 신문실에서 두 사람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확고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지현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비통하게 울부짖고 남편 박성철의 성실함과 착함에 대해 늘어놓으며 사건의 깊은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남편이 사업상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 나쁜 사람에게 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가설을 계속해서 제시하며 수사의 방향을 자신에게서 돌리려 했다. 한편 다른 신문실에 있던 강민우는 지나칠 정도로 순박하고 정직한 척했다. 젊은 남자는 자신이 그저 사장님 부부에게 은혜를 입은 인부일 뿐이며 사모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소성로 구역에서 달려왔을 뿐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강민우의 진술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이상한 점이었다. 그토록 끔찍한 비극 앞에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진술에 혼란과 공포가 묻어나야 했다. 하지만 강민우는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격리된 상태에서도 두 사람의 진술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그들이 사전에 철저히 공모하고 준비했다는 수사본부의 판단을 더욱 굳히게 했다. 황경정은 이 시점에서 직접적인 신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신문을 잠시 중단한 뒤 두 번째 수사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내와 세심함이 더 요구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들 사이의 실제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범행 동기를 찾는 것이었다. 가장 경험 많은 형사들이 투입되어 용의자들의 신상, 사회적 관계, 재정 상태를 신속히 재확인하고 특히 박성철, 김지현, 그리고 인부 강민우 사이의 복잡한 삼각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웃, 사업 파트너, 그리고 희생자의 친척들로부터 정보가 빠르게 수집되었다. 그리고 벽돌 공장 주인의 가족이 겉으로 보여주던 행복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갈등으로 가득 찬 뒷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성철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우직할 정도로 순박한 낭자였다. 그는 말주변이 없고 사교적이지 못했으며 평생 일과 점토, 벽돌밖에 몰랐다. 그는 아내와 자식을 지극히 사랑했고 번 돈 전부를 아내에게 맡기고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바로 그 순박함과 과거의 한 사건에 있었다. 몇 년 전 소성로를 수리하던 중 그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은 꽤 심각했다. 건강이 나빠졌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고가 남성으로서의 생리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남편과 정반대로 아내 김지연은 한창 나이인 34살이었다. 흔히 말하는 애 하나 딸린 유부녀가 더 곱다는 말이 어울리는 나이였다. 그녀는 미모가 있었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집안일과 벽돌 공장 사업을 모두 잘 처리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김지연이 욕구가 강하고 다소 경박하며 항상 남편을 압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성철의 남성 기능 저하는 그들의 결혼 생활을 껍데기뿐인 것으로 만들었다. 김지현은 사소한 일로 남편에게 불만을 표하거나 잔소리를 퍼붓는 일이 잦았다. 남편의 순박함과 유약함에 대한 그녀의 경멸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그리고 운명적인 촉매제처럼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났다. 강민우. 북부 산간지역 출신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곳까지 흘러온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강민우에게는 건강밖에 가진 것이 없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풍파에 그을린 검은 피부와 비범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었다. 혼자서 다른 사람 2-3명 몫을 해냈다.
바로 그 성실함과 체력 덕분에 강민우는 박성철 부부의 총애를 받으며 가족처럼 여겨졌다. 그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사장님과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잦았다. 바로 이 무해해 보이는 친밀함이 마른 장작 옆에 불씨를 둔 것과 같은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 기운이 더해지자 벽돌공장 여주인과 절만 인부 사이에 은밀한 눈빛 교환이 시작되었다. 남편에게 실증이 난 김지연은 강민우에게서 완벽한 보상, 즉 남편에게는 더 이상 없는 건장한 육체와 젊은 활력을 보았다. 집을 떠나온 젊은이 강민우는 한창 무르익은 미모의 여주인이 보내는 은밀한 유혹 앞에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사건 발생 약 1년여 전, 늦여름의 어느 저녁, 박성철은 벽돌 2가마를 팔아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그는 집에서 성대한 술자리를 열었다. 손님은 단 3명, 그들 부부와 강민우였다. 박성철은 기쁨과 아무런 의심 없는 남편의 순진함 속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그는 계속해서 강민우와 잔을 부딪히고 어깨를 두드리며 일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을 칭찬했다. 밤이 깊어지자 박성철은 만취하여 거실 바닥에 쓰러져 죽은 듯이 잠들었다. 어린아이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집은 정적이 휩싸였고 텅 빈 술상 앞에는 김지현과 강민우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술기운과 욕망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잠시 침묵하던 강민우는 슬금슬금 그녀에게 다가가 앉았고 그의 커다란 손이 여주인의 허벅지 위에 놓였다. 김지현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슬쩍 쳐다본 뒤 강민우를 도와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유혹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적으로 턱짓을 했다. 그 신호 하나로 강민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일어나 한창 무르익은 여인을 팔에 안고 곧장 부부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남편이 깊이 잠든 바로 그 침대 위에서 죄악이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밀회는 마지막 남은 모든 도덕적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시한 죄악의 동맹을 암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김지연과 강민우의 관계는 점점 더 대담하고 무모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집에서 몰래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밖에서 데이트를 시작했다. 김지연이 장을 보러 가는 시간이 길어졌고 강민우가 고향에 일이 있다며 휴가를 내는 횟수도 늘어났다. 그들의 목적지는 주로 인근 동네에 있는 값싼 여관들이었다. 그들은 낯선 곳에서는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사람의 계산과 달랐다. 죄악은 아무리 철저히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김지연과 강민우의 죄악적인 관계는 거의 1년 동안 어둘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들은 박성철의 순박함과 유약함이 안전한 방패막이가 되어 그의 등 뒤에서 마음껏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으며 점점 더 무모해졌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는 법. 이 부정한 관계의 진실은 결국 얄궂은 우연에 의해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희생자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인 8월의 어느 오후, 박성철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민수는 옆 동네에 볼 일이 있었다. 길가의 한 찻집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중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찻집 맞은편의 허름한 여관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오는 것이었다. 남자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친구의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건장한 인부 강민우였다. 그러나 그 옆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강민우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인은 민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바로 친구의 아내 김지현이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민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풍경 사진을 찍는 척하며 불륜 커플의 증거를 남겼다. 그들이 함께 여간을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사진에 담겼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토록 뻔뻔하게 배신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박성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철아, 너 지금 어디야? 민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던 일 다 놔두고 이리 와. 지금 당장 할 말이 있어. 심상치 않은 친구의 목소리에 박성철은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약속 장소로 달려왔다. 도착하자 민수는 별맛 없이 방금 찍은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자신의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인부가 함께 여관에서 나오는 사진을 본 박성철의 순박한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분노로 검붉게 변했다. 그는 두 주먹을 꽉 쥐었고 푸른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이런 개자식, 저 더러운 년. 박성철이 으르렁거렸다.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을 본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이제 어떡할래? 직접 가서 따질까? 민수는 친구와 함께 현장을 덮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친구의 기대와는 달리 극도의 분노가 지나간 후 박성철은 천천히 돌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감쌌고 넓은 어깨가 떨렸다. 분노는 배신당한 남자의 고통과 무력감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그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고 소란을 피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어린 자식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탄로나 가정이 파탄나면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아이라고 생각했다. 가여울 정도로 순박하고 유약한 성품이 이 남자의 본성에 깊이 박혀 있었다. 됐다. 박성철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 크게 만들어봤자 집안 망신이고 내 자식만 불쌍해져. 이 사진 지워줘. 집에 가서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말을 마친 그는 조용히 일어나 오토바이를 끌고 집으로 향했고 친구의 유약함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는 민수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 그날 밤 박성철의 집안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그는 소리치거나 때리지 않았다. 그저 아내를 침실로 불러 문을 닫고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주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본 김지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비통하게 울며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외로움과 젊은 남자의 유혹 탓으로 돌리며 맹세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하며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성철의 유약함이 이겼다. 그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는 집안에 독사를 둘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가 내건 유일한 요구는 강민우를 즉시 해고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철은 강민우를 불러 월급을 모두 정산해주고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며 벽돌 공장을 떠나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강민우는 한마디 반박도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났다. 박성철은 아내의 눈물과 맹세를 너무 믿었다. 그는 폭풍이 지나갔고 가정이 다시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용서가 바람난 아내를 감화시키기는커녕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경멸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지연에게 남편의 유약함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암묵적인 허락이자 보증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잠시 조용히 지내던 김지연은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믿는다고 생각하자 강민우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들의 불륜 관계는 다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집 근처 여관에서 만나지 않고 더 멀고 외진 곳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밤, 비극이 일어났다. 11월 14일 저녁, 박성철은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옆 동네에 가야 했고 늦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김지현이 기다려온 철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즉시 강민우에게 전화해 집으로 오라고 했다. 어린아이는 깊이 잠들었고 넓은 집에는 불륜 남녀만이 남았다. 그들은 서로를 탐닉하며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의 집, 바로 그 침대 위에서 미래를 즐겼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박성철의 약속이 갑자기 연기되었다. 그는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지 예고 없이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즐거운 놀라움이 아니라 잔인하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그는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배신당한 남자의 직감이 발동했다. 그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확 열어젖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끔찍했다. 그의 아내와 그가 한때 거두어 주었던 젊은 인부가 벌거벗은 채 그의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었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유약함도 없었다. 반복된 배신과 뻔뻔한 경멸은 가장 순한 남자를 상처 입은 야수로 만들었다. 죽여버리겠어! 박성철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질투와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번쩍이는 식칼을 집어들었다. 끔찍한 추격과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박성철이 배에 깊이 박힌 비정한 칼날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을 때 끝이 났다. 그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흘러내리며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고 그보다 몇 배는 더 잔혹한 범죄 은폐 계획의 서막을 열었다. 비정한 칼날은 박성철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두 범죄자를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 살인은 그들의 계획에 없던 것이었다. 그것은 불륜 현장을 들킨 결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침실에는 죽음의 침묵이 내려앉았고 오직 강민우의 거친 숨소리와 김지연의 공포에 찬 신음소리만 들렸다. 박성철의 시신은 점점 퍼져나가는 피둥덩이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고 두 눈은 마치 말없는 고발처럼 부릅뜨고 있었다. 광분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던 강민우는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는 피 묻은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시신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사장님을 죽였다. 감옥과 사형에 대한 공포가 젊은 남자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 그 혼란과 절망의 순간 김지연의 진짜 본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애인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이 여자는 처음 몇 분간의 충격에서 벗어나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려움은 냉정한 계산으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남편은 죽었고 모든 것은 이미 벌어졌다. 이제 문제는 후회가 아니라 어떻게 죄를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이 비극을 기회로 만들 것인가였다. 일어나. 김지연이 강민우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단호하고 차가웠다. 울어도 소용없어.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둘 다 죽어. 감옥에서 썩고 싶어? 강민우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애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김지현은 남편의 시신을 흘끗 본 뒤 창밖, 밤의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벽돌 공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은폐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남편이 벽돌 압출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뻔했던 몇 번의 일을 기억해냈다. 그 기계의 위험성에 대한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기억해냈다. 산업재해, 그것은 완벽한 위장이 될 것이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김지연이 속삭이듯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사고를 만드는 거야. 박성철은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벽돌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죽는 거야. 그녀는 강민우에게 전체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박성철의 시신을 벽돌 압출기에 넣어 살인사건의 증거인 칼에 찔린 상처가 있는 부분을 갈아버려 흔적을 없앨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할 수는 없었다. 한밤중에 기계 소리가 나면 분명히 의심을 살 것이었다. 그들은 새벽녘 박성철이 평소 일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견하고 소리치는 척 해야 했다. 계획은 이 여자의 극도로 냉혹한 범죄 심리를 보여주듯 세밀하고 냉정하며 잔인하게 세워졌다. 공황 상태에 빠져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강민우는 김지연의 지시에 따라 순종적인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 정리였다. 그들은 걸레와 물통을 이용해 침실 바닥과 벽의 핏자국을 모두 닦아냈다. 몸싸움의 흔적, 살인사건의 모든 증거는 조심스럽게 지워졌다. 범행에 사용된 칼은 깨끗이 씻어 부엌에 다시 두었다.
피 묻은 침대 시트는 벗겨내 세탁기에 던져넣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침묵 속에서 완벽하게 협력하며 일했다. 집안 현장이 깨끗하게 정리된 후 다음 일은 시신을 옮기는 것이었다.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진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그들은 행동을 시작했다. 김지연은 박성철이 평소 점토와 벽돌을 나르던 손수레를 가져왔다. 그리고 한 명은 남편을, 다른 한 명은 사장님을 죽인 두 사람은 함께 박성철의 차가워지기 시작한 시신을 집 밖으로 옮겨 손수레에 실었다. 김지연은 평소 벽돌을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낡은 방수포를 가져와 시신 위에 덮어 마치 평범한 짐을 싣고 가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가장 소름 끼치는 여정을 시작했다. 강민호는 앞에서 무거운 손수레를 허리 굽혀 끌었고 김지연은 옆에서 귀를 기울이며 주위를 살폈다. 삐걱거리는 손수레 바퀴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가르며 끔찍한 비밀을 싣고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벽돌 공장으로 향했다. 평소 익숙했던 시골길은 이제 끝없이 길고 무섭게 느껴졌다. 다행히도 자정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시신 운반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벽돌 공장에 도착한 그들은 박성철의 시신을 안으로 옮겨 그 끔찍한 벽돌 압출기 바로 옆에 눕혔다. 계획은 절반이 진행되었고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단계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려야 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남은 거의 4시간 동안 두 범죄자는 공장의 어둠과 침묵 속에서 희생자의 시신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강민우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김지현은 아마도 남편이 남긴 모든 재산과 함께 애인 옆에서 맞이할 자유로운 미래, 새로운 삶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이 보여준 냉혈한 인내심은 극도로 냉혹하고 잔인한 범죄 심리를 드러냈다. 새벽 5시가 넘어 동쪽 하늘에서 1000여 명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들은 힘을 합쳐 박성철의 시신을 들어올려 상반신을 압출기 투입구에 넣었다. 스위치를 직접 켠 것은 김지연이었다. 기계가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강철 스크류가 돌기 시작하며 영혼 없는 시신을 서서히 빨아들였다. 기계가 희생자의 뼈를 갈 때 소름 끼치는 우두둑 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와 조직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들은 기계를 불과 수십 초만 작동시켰다. 배의 상처를 갈아 없애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고 현장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김지연은 기계를 껐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더 무서웠다. 모든 것이 끝났고 범죄는 완벽하게 은폐된 듯했다. 그들은 재빨리 마지막 연기로 넘어갔다. 김지연은 밖으로 달려나가 절망에 빠져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비통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근처 소속로에서 달려온 척하며 경악과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연극이 시작되었다. 이웃과 친척, 심지어 법집행기관까지 모든 사람을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이었다. 김지현과 강민우의 상세하고 완전한 자백으로 사건의 수사 단계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부정한 관계부터 우발적인 살인, 그리고 잔인한 사체 유기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사건 기록에 신중하게 기록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초기 간접 증거들은 이제 두 범죄자의 진술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부인할 수 없는 사건 파일을 형성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팀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완료하고 두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할 것을 건의하며 전체 사건 파일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사건 파일을 검토한 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피고인 김지현과 강민호를 1999년 형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기소했다. 잔혹한 범행수법과 흉악성 등 여러 가중처벌 요소를 적용했으며 특히 김지현은 범죄 은폐 및 사체 유기 계획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몇 달 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다. 사건의 특별한 중대성과 잔혹성 때문에 재판은 여론과 언론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이른 아셔부터 많은 지역 주민들이 법원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불륜 남녀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왔다. 엄숙한 법정안, 피고인석에 선 김지현과 강민우는 체포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강민우는 수척하고 창백했으며 재판 내내 거의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는 벌벌 떨려 늦은 후회와 두려움을 명백히 드러냈다. 반면 김지현은 완전히 무감각해 보였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차가운 얼굴로 눈물 한 방울, 표정 하나 없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이 여자의 냉혹함은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름 돋게 했다. 아래쪽 피해자 가족 속에는 박성철의 늙은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달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그들은 소리 없이 울었다. 검사가 아들이 겪어야 했던 범죄를 다시 언급할 때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황국철 경정과 동료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부터 두 피고인 사이의 부정한 관계, 그리고 마침내 끔찍했던 운명의 밤에 대한 완전한 자백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말이 상세하게 재구성되었다. 검사가 두 피고인이 박성철의 시신을 벽돌 압출기에 넣는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에 이르자 법정 전체는 소름 끼치는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분노에 찬 탄식과 피해자 가족의 흐느낌만이 들렸다. 피고인 신문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진술 앞에서 김지연과 강민우는 모두 범행 전체를 인정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에 대해 질문받자 책임 전가극이 다시 한번 펼쳐졌다. 강민우는 자신이 수동적인 입장이었으며 박성철에게 먼저 공격당해 과잉 방어를 하다가 살인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은폐 계획은 김지연이 혼자 꾸미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김지연은 강민우가 질투심 때문에 박성철을 먼저 공격해 죽였고 그 후 자신을 협박하여 범죄 은폐 계획을 함께 실행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애인에게 통제당한 연약한 여성, 즉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애썼다. 그러나 그들의 서툴고 모순적인 거짓말은 재판부를 속일 수 없었다. 전체 사건 기록, 특히 사건 발생 후 각 피의자의 심리 변화와 행동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변론은 상당히 짧게 진행되었다. 강민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것이었고 이후 성실히 자백했으므로 감형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지연의 변호인 측은 변호할 논점이 거의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혼자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단호한 논고를 통해 모든 변호 논점을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계산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일련의 행동이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벽돌 압출기를 이용한 사체 유기 행위는 충동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범죄를 끝까지 은폐하려는 준비와 결의를 가진 냉혈한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격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의 존엄성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론이 끝난 후 두 피고인은 판결 선고 전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얻었다. 강민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자 가족과 자신의 부모님께 사죄하고 죄를 뉘우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반면 김지연은 최후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여전히 차가운 침묵을 지켰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감정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뉘우침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꺼뜨렸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재판부는 평일을 위해 퇴정한다고 선언했다. 긴장된 기다림 속에서 1시간 이상이 흘렀다. 마침내 평의실 문이 열리고 재판부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두 범죄자에 대한 정의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 기록, 증거, 법정 진술 및 변론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별히 중대한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가장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민우의 행위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의 과잉 방어였다는 변호 논점을 기각했다. 피고인은 월등한 신체 능력을 가진 청년으로 생명을 빼앗는 대신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무기를 빼앗을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흉악하고 난폭한 성격을 드러냈다. 피고인 김지연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은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평정을 유지하며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잔혹한 사체 유기 계획을 주도적으로 꾸몄다. 자신의 남편의 시신을 벽돌 압출기에 넣은 행위는 인간성을 상실한 행위며 모든 도덕적 가치와 윤리를 짓밟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에 고개 숙이고 서 있는 두 피고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피고인의 행위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 피고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경각심을 위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하나, 피고인 강민우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을 듣자 강민우는 주저앉았고 젊은 남자의 목매인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아마도 그 순간에야 그는 순간의 욕망과 죄악의 대가가 감옥의 철창 뒤에서 묻히는 평생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읽으며 목소리를 더욱 단호하게 높였다. 둘, 피고인 김지연에게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김지연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무표정한 얼굴을 살짝 들어 올렸을 뿐 그 침묵은 극도로 무서웠다. 아래쪽에서 박성철의 늙은 부모님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들의 원한이 마침내 풀렸다는 안도감과 고통의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두 범죄자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갔다. 강민호는 울면서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김지연은 차갑고 평온하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에는 모든 사람들의 분노와 경멸의 시선이 남았다. 법원 밖에서 황국철 경정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그는 방금 선고된 판결에 대해 웅성거리며 흩어지는 군중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노련한 수사 지휘관의 마음에는 승리감 대신 무거운 고민이 남았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교하게 계획된 음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륜, 육체적 욕망, 약간의 물질적 탐욕과 같은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서 시작되었다. 마른 장작 옆에 불씨 두면 타오르기 마련이다. 그 속담이 이 비극의 시작을 정확히 묘사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심리적 본성이 그 욕망의 불씨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염으로 만들었다. 순하지만 다소 유약하여 가정 갈등을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한 남편을 경멸하고 이기적이며 경박한 아내, 그리고 건강하지만 줏대 없이 쉽게 유혹에 넘어간 젊은 남자, 세 사람, 세 가지 성격이 치명적인 삼각형을 만들었다. 하지만 환경정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침실에서의 비정한 칼날이 아니었다. 분노 속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가장 무섭고 혐오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은폐 계획을 생각해냈을 때의 김지현의 냉정한 평정심, 두 연인이 한밤중에 남편이자 사장님의 시신을 함께 옮기던 행동, 하늘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며 시신 옆에서 4시간 동안 앉아있던 그들의 인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쇄기 스위치를 켜던 행위,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을 우발적인 범죄자에서 진정한 악마로 만들었다. 그 순간은 인간성의 심연이 때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비극에는 또 다른 침묵의 희생자가 있었다. 바로 박성철 부부의 어린 아들이었다. 아이는 이제 아버지를 영원히 잃었고
어머니 또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과 고통을 안고 자라야 할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황국철 경정은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고 희뿌연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태복리의 그 벽돌 공장을 생각했다. 그곳은 이제 아마도 버려졌을 것이다.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을 것이다. 범죄의 말없는 증인이었던 낡은 벽돌 압출기는 아마도 고철로 해체되겠지만 그 이미지는 인간과 짐승 사이의 미약한 경계선과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기로 결정했을 때 치러야 하는 끔찍한 대가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 남을 것이다. 법의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양심의 정의는 아마도 남은 자들을 남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불륜관계의 끔찍한 파괴력과 가정갈등 해결에 있어서의 유약함이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비극은 처음부터 계산된 음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충실함이 짓밟혔을 때 결혼 생활에 서서히 생겨난 균열에서 비롯되었다. 육체적 욕망과 배우자에 대한 경멸은 범죄가 싹트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만약 남편이 배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더 강하고 단호했다면 아마도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곳에 베푼 용서는 때로는 악이 계속해서 활개치도록 방치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이 사건은 또한 인간과 짐승 사이의 미약한 경계선에 대한 깊은 경고이기도 하다. 막다른 길에 몰리고 탐욕의 이성이 가려졌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냉혈한 악마로 변했다. 잔혹한 사체 유기 행위는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기심과 잔인함만이 남은 범죄의 길에서 멈출 수 없는 타락을 보여준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교훈은 무고한 이들의 희생, 특히 어린 아이의 암담한 미래이다. 아이는 애인의 칼에 아버지를 잃었고 법의 판결로 어머니를 잃었으며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자라야 할 것이다. 아이는 이 사건의 가장 조용하고 불쌍한 희생자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아무리 정교하게 은폐된 범죄라도 결국 정의의 빛 앞에 드러나 범죄자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문득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궁금해지네요.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모두가 함께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